안녕하세요. 백지장 만들어서 팔자 핀 30대 여자입니다. 흔히 관은 1인용이라고 세상은 혼자 사는 거라고들 말하지만 정작 살면서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죠. 한 곳에 모이는 것은 시작이고 같은 곳에 머무는 것은 진전이며 같이 행동을 하는 것이 성공이다. 라는 말처럼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 힘을 모은다면 이루지 못할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말은 바로 저희를 위한 말 같아요. 저희가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일단 제가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된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과 저는 제 친구의 소개로 만났는데 저는 그 당시 백화점 브랜드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남편은 대기업 입사 2년 차였어요. 서로 20대 중후반에 만나서 연애를 하게 됐죠. 저는 남편의 성실하고 좀 어리버리하다 싶을 만큼 순박한 모습에 끌렸는데 일단 제 말이라면 무조건 믿고 보는 그 맹목적임이 좋았어요. 제가 장난으로 하는 말도 다 진짜라고 믿다가 망신을 당하기도 했거든요. 나 미니 씨가 보여준 영상 회사 사람들한테 다 보여줬다가 망신당했어. 펭귄이 날아가는 영상 사람들이 이걸 진짜 믿었냐고 하더라. 와, 신기하더라고요. 그래도 같이 일하는 사람들 앞에서 창피당한 게 미안해서 웃으면서 사과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 외에도 종종 제가 그거 알아? 하고 장난을 치면 그걸 고지고대로 믿는 겁니다. 처음에는 재밌었는데 갈수록 이 사람 이렇게 순진해서 어떻게 대기업에 들어간 거지? 일은 제대로 하나? 어디서 사기당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이 슬슬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지하게 남편에게 어디 가서 사람 말 막 믿지 말라고 그러다 진짜 큰일 난다고 당부했더니 남편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웃으면서 그러더군요. 나 속이는 거 미니 씨밖에 없어. 나야 그냥 미니 씨가 하는 말이니까 일단 믿는 거지. 그러니까 나 좀 그만 놀려먹으세요. 제가 하는 말이니 그냥 믿는다는 남편. 그 말이 그렇게 든든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또 이런 남편의 믿음을 저버리고 싶지 않기도 했고요. 또 저와 남편은 동변상련의 공통점도 있었는데 바로 아버지가 안 계시다는 거였어요.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 그래도 나이가 좀 먹고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남편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제가 그 당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겪고 있던 허함을 남편은 몇십 년 전에 미리 겪은 거였죠. 그래서 아버지 빈자리에 대한 마음을 추스르는데 남편이 많은 도움을 줬었고요. 그리움은 시간이 해결해 주기도 하지만 불현듯 아무 이유도 없이 파도처럼 밀려오기도 하는데 그때 마냥 슬퍼하는 것보다는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만 하려고 노력하면 마음이 편하다고 해주더라고요. 또 그런 공통점 때문에 솔직히 결혼 준비하면서 처음 시댁에 갈 때 좀 기대를 하고 가기도 했고요. 제 시어머니가 되실 분도 저희 어머니처럼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분이니까 뭔가 이상한 연대감이 생겼다고나 할까요? 제가 원래 사람을 좋아해서 별것도 아닌 공통점에 의미를 두는 편이었거든요. 또 그전까지 남편에게 듣기로는 시어머니께서는 일찍 남편을 보내시고 세 형제를 키우시면서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으셨고 조금 남은 시아버지의 유산과 본인이 쎄 빠지게 고생해서 모은 돈으로 일찍 부동산 투자를 해서 재산을 불린 자수성가시라고요. 듣기만 해도 대단하잖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도 여자 혼자 애 키우기가 보통 일이 아닌데 무려 세 형제를 키우시면서 억대 자산가까지 되시다니 만나지도 못한 순간부터 인간적으로 존경까지 됐었죠. 남편은 제게 그렇게 혼자 올라오신 분이라서 아무래도 성격이 좀 꼬장꼬장하시다. 네가 만나면 힘들 수도 있다라고 했지만 세월의 풍파를 겪고 나면 바뀌는 게 또 사람의 성격이잖아요. 그 정도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한껏 기대를 품고 시댁으로 갔었죠. 근데 정말 참 여러 가지 의미로 대단하시긴 하더라고요. 일단 서울 땅 한가운데에 으리으리하게 지어진 전원주택을 목도했을 때부터 놀랐어요. 그때까지 남편을 만나면서 딱히 남편이 엄청난 금수저라는 걸 느끼지 못했어서 더 놀랐고요.
거기서부터 약간 기가 죽었는데 제가 만남 전부터 존경을 하던 시어머니를 마주했을 때 이 으리으리한 주택이 무슨 소용인가 싶을 정도로 참담한 심정이 됐습니다. 시댁에는 시어머니와 식품회사 연구원으로 일하시는 첫째 시숙님, 그리고 전직 여군 출신인 첫째 형님이 합가를 해서 함께 살고 계셨어요. 개인 사업을 하고 있던 둘째 시숙님께서도 일반 회사를 다니고 있던 둘째 형님과 결혼을 하셨는데 따로 살고 계셨고요. 그날 둘째 시숙 내외는 참석을 하지 못했지만 첫째 시숙님과 첫째 형님께서는 굉장히 푸근하시고 친절하신 분들이었어요. 두 분은 결혼한 지 그 당시 5년 차가 돼가고 있었는데 긴장을 한 상태에서 그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환영을 받으니 덜덜 떨리던 마음이 일순간에 안정이 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께서는 몇 마디 말도 안 하시고 가만히 저를 지켜만 보고 계셨고요. 시어머니께서는 키가 150 초반이 될랑말랑 하실 정도로 작으시고 심지어 몸도 되게 마르셔서 전체적으로 체구가 아담하셨어요. 근데 왜 사람이 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작은 몸에서 뭔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기운이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눈초리도 굉장히 매서웠고 그리고 좀 놀란 게 눈을 잘 깜빡이질 않으시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 진짜 기운이 느껴진다. 저게 카리스마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기운은 단순히 카리스마가 아니고 그저 독이라는 걸 천천히 알게 되었죠. 부모는 다 살아있고 이게 시어머니께서 제게 처음 건넨 말이에요. 제게 툭 손가락질을 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다짜고짜 나온 말보다 이미 알고 있는 걸 왜 물어보실까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남편이 시어머니께 저도 몇 년 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걸 말했다고 했거든요. 의아함에 남편을 볼까 했지만 그래도 내 입으로 말씀드리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라서 말했죠. 어머니께서는 건강하게 지금도 식당 하시면서 잘 살고 계시고요. 아버지께서는 6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뭐 하시는데? 무슨 식당? 엄마, 왜 제가 말씀드린 걸 또 물으세요? 이미 다 아시잖아요. 장모님께서. 너는 가만히 있고 너는 뭐 입이 없니? 왜 진원이 저게 대신 말하게 해? 아, 저 어머니께서 순대국밥집 운영하세요. 맛집으로 꽤 유명해서 단골도 많습니다. 국밥집이 이러나 저러나 국밥집이지 뭐. 회사는 그냥 중소기업 다닌다고 했지? 네, 땡땡 브랜드 경영지원팀에서 근무 중이에요. 일단 물어보시는 건 성심성의껏 웃으면서 다 대답을 했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입맛을 쩍 다시시더니 갑자기 대각선에 앉아있던 첫째 형님을 바라보고 그러시는 겁니다. 예, 너 옛날 생각나지 않니? 너도 딱 저 짝이었잖아. 내세울 것 하나 없이 그저 내 아들이랑 결혼한다고 밀고 들어온 거. 저는 제 두 귀를 의심했어요. 아니, 처음 만난 제게 다소 무례하신 것도 당황스러운데 갑자기 같이 사는 첫째 며느리에게 시비를 거는 게 이상하잖아요. 첫째 형님 얼굴은 굳어졌고 곁에 있던 첫째 시숙님은 왜 불똥이 이 사람한테 튀냐.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시라고 말하셨는데 그래도 시어머니는 한숨을 푹 쉬시고 사람 눈치 보게 하는 말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아유, 무슨 집에 마가 꼈나? 어째 들어오는 며느리들이 다 저 모양이야. 수진이 저거는 공무원인 줄 알았는데 그중에 뭐 군인이라고 하지. 지에게는 처음 봤을 때부터 바짝 말라서 피골이 상접한 몰골로 와서는 저거 애는 낳을 수 있을까 했는데 여직에 애도 없고 일만 하느라 시간 다 낭비하고 마지막으로 들어온 애도 영 시원치가 않네. 엄마, 사람 앞에 두시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미니 부모님한테 아버지 없이 홀어머니 아래서 자랐다고 무시당하면 기분 좋으시겠어요? 야, 이놈아. 네가 아버지만 없지 다른 거 꿀릴 게 뭐가 있어? 그거 말고 내세울 게 얼마나 많은데. 민희도 내세울 거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결혼하겠다 하는 거고요. 그래, 콩깍지에는 약도 없다더라. 어휴, 저 속 빠진 놈. 저는 그 당시 진지하게 지금 이 집에서 나가야 하나 싶었습니다. 머릿속에 당장 도망가라고, 보통 시어머니가 아니라고 비상벨이 울리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때 가만히 있던 첫째 형님이 그러시더군요. 저도 우리 막내 동서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인상도 좋고 예쁘고 목소리도 너무 좋다. 동서, 이제 한 가족이니까 내가 말 놔도 되지? 네? 아, 네, 그럼요. 말 편하게 하세요. 허이구, 이제 같은 며느리라고 편먹은 거냐? 아유, 꼴 보기 싫어. 됐고, 너는 가서 냉수하고 과일 좀 내와라. 기분 잡쳐서 입안이 쓰다써. 저는 제 편을 들어준 게 감사해서 저도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하면서 뒤쫓아갔어요. 뒤에서 시어머니가 혀를 차는 소리와 남편과 첫째 시숙님이 그걸 말리는 말소리가 들렸지만 모른 척 했습니다. 제가 주방에 들어가자 첫째 형님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놀랐지. 우리 어머님이 좀 저러셔. 사람 앞에 두고 꼬투리 잡고 헐뜯는 재미로 살아가는 분이시거든. 아, 네, 좀 놀랐어요. 큰형님은 어떻게 같이 사세요? 벌써 5년이나 같이 사신 거죠? 나도 시어머니 때문에 몇 번이나 이혼 소리에 도장 찍을 뻔했어. 그나마 남편이랑 애들 보고 버틴 거지. 시어머니가 큰아들한테 의지를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그런 큰아들 말은 좀 들으시거든. 남편 없을 때는 또 막말하시지만 그냥 무시하면 편해. 나 아까도 시어머니가 나한테 시비 걸 때 속으로 오늘 저녁에 뭐 먹나, 오늘 TV에서 무슨 드라마 하나 그 생각했어. 그럼 좀 괜찮아지거든. 와, 그것도 정성이네요. 힘드셨겠어요. 처음에야 물론 힘들었지. 근데 적응하면 편해. 동서, 우리 도련님 진짜 좋은 사람이거든? 아까도 봤지? 어떻게든 중간 역할 하려고 하잖아. 물론 시어머니가 좀 곁에 두기 영 힘든 사람이지만 그래도 그것 때문에 포기하기엔 우리 도련님이 참 착하거든. 성실하고. 나 처음에 결혼하고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 때 얼마나 잘해줬는데 시어머니 대신 나한테 사과도 참 많이 했고 아까 충격받고 혹시라도 결혼 다시 생각할까 봐 노파심에 내가 하는 소리야. 그래도 또 동서 생기니까 좋네. 오늘 못 온 동서랑 나랑 진짜 잘 지내거든. 공공의 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빨리 가까워지더라고. 우리 막내 동서도 내가 잘 챙겨줄 테니까 시어머니가 또 시비 걸고 돼도 안 되는 트집 잡으면 내가 말해준 대로 해. 내일 회사에는 뭘 입고 가나, 점심 뭐 먹지? 이런 잡생각하면서 적당히 받아쳐. 의외로 선만 지켜서 세게 나가면 별말도 못 하신다? 첫째 형님은 5년 동안 연만 TV라면서 제게 용기를 주셨고, 저는 시어머니 보고 놀란 가슴을 형님의 자상함으로 잠재울 수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그날 바로 첫째 형님이 말씀해 주신 노하우를 써먹었습니다. 그 후로 시어머니께서 어머니 나이가 몇이냐? 라고 물으셔서 어머님하고 동년배실 거예요. 라고 말했더니 내 나이가 몇인 줄 알고 그렇게 말하냐? 정확히 말해, 정확히. 라고 하셔서 웃으면서 아이, 밖에서 어머니 나이 말하고 다니면 저 혼나요. 라고 얼버무렸고 어머니 사시는 곳은 자가냐, 전세냐, 아니면 월세냐? 라고 하셔서 자가라고 했죠. 근데 끝까지 매매가가 얼마냐고, 얼마에 사서 얼마나 올랐냐고 하셔서 제 명의가 아니라서 자세하게 알지 못한다고 대충 대답을 해버렸네요. 제가 첫째 형님에게 배운 대로 방실방실 웃으면서 적당히 받아치니 시어머니께서는 어이없어 하시고 저를 아니 꼽게 보긴 하셨지만 그래도 별다른 말씀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시어머니께 얼마나 많이 당하고 버티고 사셨으면 이런 노하우까지 쌓였을까라고 생각하니 첫째 형님이 정말 대단해 보이더군요. 그리고 그건 둘째 형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앞서 첫째 형님이 공공의 적이 있다면 급속도로 빠르게 친해진다고 했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또 두 분이서 저를 잘 챙겨주시기도 해서 결혼 전부터 첫째 형님과 둘째 형님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서 자주 만났었죠. 저는 시어머니가 둘째 형님은 피골이 상접했다고 하셔서 정말 좀 연약하신 분일까 했는데 그냥 좀 말랐을 뿐 혈색이나 안색 모두 문제 없어 보였어요. 어머님이 동서한테 내 욕도 했지? 분명 그랬을 거야. 뭐 당장 쓰러지게 생겼네. 그렇게 약해 보이는 애 며느리로 받으면 안 된다고
애도 못 낳는다고 뭐라 하셨겠지. 아유, 동서. 그냥 생각도 하지 마. 어머님이 그렇게 말한다고 그게 어디 사실이 되나? 눈에 보이는 거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몇 배는 부풀려서 왜곡하시는 분인데 동서가 어디가 약해 보여. 그냥 딱 적당해 보이는 거야. 나처럼 등치 크고 온몸이 땅땅한 근육인 것보다는 적당한 게 나아. 형님들과 만나서 수다를 떠는 건 어느덧 제 삶의 활력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마음을 정리하는 걸 남편에게 배웠다면 형님들에게는 시어머니가 군림하고 있는 시댁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운 거죠. 그래서 저희 셋이 모였을 때 대화의 80%를 차지하는 건 모두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결혼 초기에 저야 형님들에 비하면 시어머니에게 당한 게 없으니 할 말이 없었는데 그래서 형님들을 만나면 두 형님이 시어머니에게 받은 모욕과 치욕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누가 더 욕받나 대결을 하는 걸 구경하는 것 같았네요. 나 막 결혼했을 때 어머님이 나한테 너 때문에 앞으로 내가 며느리 더 볼 일이 없다고 했었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데 너 같은 게 처대로 들어와서 앞으로 다 망쳤다고. 자식 농사 잘 지은 거 며느리 하나로 흉년이나 다름없다고 막 쏘아 붙이시는 거야. 그냥 저주를 퍼부은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럴 때 어떻게 하셨어요, 형님? 처음에야 그냥 혼자 울고 말았지. 남편도 위로해주고. 그때 내가 뭘 알았겠어? 그럴 용기도 없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말은 그냥 말일 뿐이더라고. 나중에도 그런 소리 몇 번 더 하시길래 내가 첫째 서방님한테 여자를 소개시켜 준 것도 아닌데 왜 내 탓을 하시냐. 어머님도 참 미신 좋아하신다. 이러면서 비웃어 드렸지. 아니 솔직히 우리가 뭐 잘못한 것도 없고 심지어 어머님한테 손 벌리면서 못난 짓 하나 한 거 없잖아. 근데 왜 이렇게 우리를 미워하시는 걸까? 에휴, 사람 미운데 이유 없다잖아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그냥 온갖 이유 다 붙여가면서 시비 거시는 거죠. 어머님한테 며느리 갈구는 건 그냥 스포츠예요, 스포츠. 그렇다고 해서 저희도 마냥 시어머니께 당하고만 산 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모두 뱉어내기도 했고 또 반격도 했었어요. 하나 가장 기억이 나는 건 몇 년 전 추석에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명절에 꼭 저희 세 며느리에게 한복을 입고 오라고 하셨어요. 그것도 남편이나 시숙님, 그리고 애들은 입으라 마라 말씀도 없으시고 그냥 며느리들에게만 그 불편한 한복을 꼭 입고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한복 한 번이라도 입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불편하거든요. 그것도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명절에 음식 준비하고 장도 봐와야 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둘째 형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차라리 개량 한복으로 바꿔요. 요즘 개량 한복은 여자도 바지가 나오기도 하고 그게 더 편하니까. 어차피 한복은 한복이잖아요. 그래서 그해 추석에는 셋이서 나란히 개량 한복을 맞춰서 입었어요. 그때 저희를 보던 시어머니의 눈빛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개량 한복을 입은 세 명의 며느리를 무슨 구걸하러 온 거렁뱅이처럼 멸시하는 눈빛으로 보셨거든요. 너네 그 꼴이 뭐냐? 지금 뭘 걸치고들 있는 거야? 시어머니는 그게 무슨 한복이냐고 당장 벗으라고 노발대발하셨고 저희야 이거 안 입으면 첫째 형님 평상복 입고 일하면 되니까 더 좋았죠. 그래서 둘째 형님이 어머님 그럼 저희 이거 벗고 형님 옷 빌려 입을까요? 형님 추리닝 있어요? 라고 했고 시어머니는 입술만 잘근잘근 씹으시면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렇게 그냥 한복보다는 수십 배 편한 개량 한복 입고 음식 준비하는데 제가 더워서 위에 걸친 조끼를 벗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도 그 어처구니 없음과 충격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나중에 다시 입으려고 보니까 여기저기 찢겨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마치 누가 가위질을 한 것처럼요. 제가 입고 하고 놀라자 옆에 있던 가족들이 그게 뭐냐고 왜 옷이 이 모양이 됐나 물어보는데 저는 자연스럽게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역시나 시어머니는 픽 웃으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게 왜 반항을 하니? 어?
그 걸레장 못 입게 됐으니 다음부터는 제대로 한복 입고 와라. 너네 둘도 마찬가지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시어머니를 좀 무서워했거든요. 물론 제가 형님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시어머니가 이야기하면 그냥 대답만 하고 상처가 될 만한 건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그냥 흘렸지만 그래도 시어머니가 세상 언짢은 표정으로 너는 내가 안 무섭니? 라고 물으면 속으로 긴장 잔뜩 해서 저는 세상에서 어머님이 제일 무서운데요? 그러니까 저한테 잘 좀 해주세요. 라고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제 옷을 찢어놓고 웃고 있는 그 순간은 시어머니가 세상 한심하고 유치해 보이는 겁니다. 마치 학교에서 동급생을 저열한 방식으로 괴롭히는 어린애처럼 보였죠. 저는 그런 시어머니 앞에서 찢긴 조끼를 걸치면서 말했습니다. 어머, 어머님, 이걸 왜 못 입어요? 오히려 이렇게 뜯어서 입으니까 더 편한데요? 이게 다 좋은데 등이 좀 빳빳해서 몸을 구부리면 옷이 꼈거든요. 근데 어떻게 아시고 여길 찢어 놓으셨어요? 감사합니다. 형님들도 좀 낀다 싶으면 여기 찢어 보세요. 훨씬 편해요. 제가 난도질 당한 옷을 입고 있으니까 갑자기 첫째 형님도 정말? 하고 주방에서 가위를 가져와서 제 옷과 같은 부분을 찢어서 입었고 둘째 형님 옷까지도 찢어주셨어요. 형님들은 정말 더 편하다며 좋은 거 알았다고 다 같이 얼굴에 벌레가 붙은 것처럼 잔뜩 구겨져 있는 시어머니께 감사하다고 했죠. 실제로 저희는 그 후 명절에도 계속 그 찢긴 개량 한복을 입고 시댁에 갔습니다. 저희야 뭐 상관없었어요. 어차피 원해서 입는 개량 한복도 아니고 그냥 입을 수만 있다면 됐고 그 누더기 다 된 옷 나란히 걸친 저희를 보면서 복장 터질 건 시어머니였으니까요.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시어머니께서 저희 셋이서 따로 만나는 걸 싫어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나뭇가지 하나는 부러뜨리기 쉬워도 그게 뭉치로 있으면 부러뜨릴 수 없다고 하잖아요. 저희가 딱 그랬거든요. 원래 형님들도 친해서 잘 뭉쳐졌는데 저까지 거기 끼게 되니 순식간에 3대1, 시어머니의 외로운 싸움이 시작된 거죠. 남편이나 시숙님들은 크게 홀로 세 형제를 키우신 시어머니께 반항이나 반발은 못했지만 그래도 되는 대로 저희를 돕기도 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시어머니의 문제로 저희를 그래도 며느리인데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라고 막지 않았다는 거죠. 아마 어머니의 성격을 제일 잘 아는 게 새형제라서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저희가 밖에서 따로 만나는 걸 아주 치를 떠셨습니다. 심지어 저희가 따로 문자라도 하면서 본인 흉을 볼까 같이 사는 첫째 형님 휴대폰을 검사하신 적도 있어요. 물론 저희가 만나면 시어머니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문자로 그 증거를 남기진 않았거든요. 이유는 시댁에서 첫째 형님이 휴대폰을 할 때마다 아닌 척 시어머니가 뒤에서 감시를 하셨기 때문이었죠. 또 한 번은 제가 제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외출을 한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께 전화가 오는 거예요. 받자마자 시어머니는 지금 형님들이랑 있냐고 물으셨어요. 아니요, 저 오늘 대학교 친구들 만나러 나왔는데 왜 그러세요? 그거 진짜냐? 네 형님이랑 있으면서 거짓말하는 거 아니고? 나중에 알고 보니 첫째 형님이 외출을 하면 그렇게 오늘 누구 만나냐고 또 지혜랑 미니 만나러 가냐? 너는 큰애라는 게 네 동서들 몰래 만나서 대장질하는 거 부끄럽지도 않냐고 막 뭐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의처증 걸린 남편도 아니고 형님들은 시어머니가 며느리들끼리 만나는 걸 극도로 꺼려하시는 게 저희가 단합이 더 잘 돼서 본인의 권위가 떨어질까 무서워한다는 것 같다고 했지만 제가 보기엔 유치한 질투처럼 보였어요. 제게 너는 네 형님들만 챙길 줄 알고 시어머니는 안중에도 없다고 되바라졌다고 뭐라 하셨거든요. 저는 어머님은 제가 뭐라도 마음에 안 들어 하시잖아요. 형님들은 저 보면 칭찬할 거리 찾아서 칭찬해 주거든요. 라고 최대한 얄밉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시어머니가 어쩌면 이 넓고 으리으리한 집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은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시어머니를 차마 동정도 할 수 없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네요. 그날은 시어머니의 생신이었죠.
매년 시어머니 생신에는 시댁에서 잔치를 하는 터라 남편 회사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애들 데리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날 둘째 형님이 못 오셨거든요. 그 전날부터 몸이 으슬으슬 오한이 있고 축축 처진다고 하시더니 둘째 시숙님이 말하기로는 새벽부터 열이 나서 회사도 못 가고 하루 종일 집에서 앓고 있다고 했어요. 제가 안부 연락을 했을 때도 목소리에 힘이 하나 없고 이미 목이 가서 휙휙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집에 가서 한 번 더 연락해봐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시댁에 도착을 하고 2시간 정도 뒤에 아파서 참석 못했던 둘째 형님이 나타났습니다. 어? 동서, 왜 왔어? 아프다며? 형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둘째 형님은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몰골이었습니다. 덥지도 않은 계절이었는데 식은땀인지 몸이 푹 절어 있는 것 같았고 입술은 다 일어나서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저하고 첫째 형님이 뭐하러 온 거냐고 괜찮냐고 물어도 둘째 형님은 대답이 없었고 둘째 시숙님이 그냥 쉬라고 했는데 왜 왔냐고 무슨 일 있냐고 해도 묵묵부답이었고요. 그리고 그때 입을 연 건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내가 오라고 했다. 얼마나 대단한 병에 걸렸길래 이 시엠이 태어난 날 모른 척 지나가나 보려고 불렀어. 아, 진짜 어머니. 제가 설명 다 했잖아요. 이 사람 새벽에 열이 38도까지 올랐다니까요. 오늘 목요일인데도 회사도 못 갔어요. 가족들한테 옮기기라도 하면 큰일이고 저 사람도 힘들어서 좀 쉬라고 했더니 왜 부르세요 대체. 근데 왔잖아 멀쩡하게. 4다리로 귀여운 것도 아니고 2다리로 멀쩡히 왔는데 뭐가 큰일이라고 나를 무시해? 어머님, 저 여기 앞까지 택시 타고 오고 지금 오면서도 몇 번을 쓰러질 뻔했어요. 기사 아저씨가 저보고 병원으로 가냐고 물어보실 정도였고요. 제가 왜 이런 일로 거짓말을 해요. 그냥 오면 되는 건데. 그거야 내 알 바 아니고 어쨌든 네가 나 무시한 거 맞잖아. 이 천하의 쓸모없는 것. 너 바른 대로 말해. 너 내가 애 못 낳는다고 좀 눈치 주니까 이런 식으로 복수하는 거지? 어? 시엠이 무시해서 기분 나쁘게 하려고 작정한 거 아니야? 니들도 마찬가지야. 지들끼리 그저 쑥덕쑥덕 사람 하나 바보 만들려고 하고 못된 것들. 니들은 내가 애초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그런데도 그저 아들놈들이 좋다고 하니까 언감생심 가족 취급해줬더니 은혜를 원수 갚는다고 딱 그 짝이잖아. 이 빌어먹을 것들. 그 후로 시어머니는 다시 기억 속에서 떠올리기도 힘든 쌍욕을 내뱉으셨습니다. 니들은 팔자가 아주 싸납게 꼬여봐야 정신을 차리지 삐리리들아. 이 삐리리 삐리리처럼 내가 삐리리 하면 도망갈 것들이 주제 모르고 삐리리 하고 있어? 라고 좀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폭주를 하셨어요. 시숙님들과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를 말리고 진정 좀 하라고 이게 다 뭐 하는 짓이냐고 무슨 그런 말을 하시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서 위태롭게 시어머니 말을 듣고 있던 둘째 형님은 그대로 집을 뛰쳐나갔고요. 첫째 형님은 그런 둘째 형님의 뒷모습을 보다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저희가 어머니께 뭘 그렇게 잘못을 했다고 이러시는 건데요. 어머님이 저희를 가족 취급했다고요? 대단한 착각하고 계시네요. 어머님은 저희 사람 취급도 안 하셨어요. 아세요? 뭐? 아니 저게 미쳤나? 세상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지금 미쳐 보이는 게 누군지. 아마 저는 아니라고 할걸요? 첫째 형님은 그렇게 말하고 둘째 형님을 따라 나갔고 저도 그걸 보고 일어나서 따라 나가려고 했어요. 그때 시어머니께서 저를 보고 너는 또 어디 가냐? 왜 쫓아가냐고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그때는 아픈 사람 불러두고 쌍욕을 마구 퍼본 시어머니가 정말 믿고 화가 너무 많이 나서 시어머니께 형님 위로하려고 간다고 미운 며느리들은 자리 피해드릴 테니 아들들하고 있으시라고 하고 나왔어요. 시댁을 나와서 큰 길 쪽으로 걸으니까 형님 둘이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서 있더라고요. 둘째 형님은 울고 있었고 첫째 형님은 그런 둘째 형님을 위로하고 있었죠. 저 이제 진짜 못하겠어요.
제가 무시하면 뭐예요? 사람 속을 저렇게 후벼 파는데 못 들은 척 무시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어떻게 다 들은 말을 잊어요? 그냥 이대로 이혼하고 안 보고 살고 싶어요. 동서, 왜 동서가 이혼을 해야 해? 서방님이랑 동서는 아무 문제도 없는데 고작 어머님 한 사람 때문에 동서가 가정을 깨야 해? 그게 어머님이 원하는 거야. 어머님이 동서 미래까지 좌지우지하게 하지 말자.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이렇게 살아요? 차라리 남편한테 말해서 앞으로는 저만 시댁 안 간다고 할까 봐요. 그게 속 편하겠지 싶어요. 아니야, 동서. 차라리 어머님이 더 이상 못 그러시게 하자. 우리가 지쳐 떨어져 나가든 어머님이 지쳐 떨어져 나가게 하든 하자고. 첫째 형님은 사뭇 비장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대체 무슨 말을 하시는 거지 했는데 대뜸 저와 둘째 형님께 그러시더라고요. 동서들 기분도 꿀꿀한데 이번 주말에 제주도나 가자라고 말입니다. 갑자기 무슨 제주도고 여행인 건가 했는데 첫째 형님은 시어머니가 가장 무서워하는 짓을 하자고 했어요. 바로 시어머니 몰래 며느리 셋이서 친하게 지내는 걸 말입니다. 금요일 저녁에 말없이 훌쩍 떠나버려서 충격을 좀 주자고 했죠. 그래서 저희는 바로 금요일 저녁에 짐을 싸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에 탔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첫째 형님은 첫째 시숙님의 협조로 시어머니 모르게 집을 나올 수 있다고 했죠. 그렇게 셋이서 밤에 제주도에 도착을 해서 첫날 밤에 맥주 한 잔씩 하면서 속을 풀었고 다음 날 토요일 아침에 일찍 고기국수를 먹으러 나갔어요. 근데 식당에 도착해서 주문을 하고 나니까 첫째 형님 휴대폰으로 시어머니께 전화가 오는 겁니다. 첫째 형님은 전화를 받아 스피커 모드로 바꾸고 태어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어머님. 너 어디냐? 아침부터 어디 갔길래 안 보여? 저요? 저 제주도죠. 뭐? 제주도? 아, 뜬금없이 무슨 제주도야? 어머, 애들 아빠가 말 안 했어요? 첫째 동서 기분이 우울해 보여서 막내 동서까지 껴서 기분 전환하러 왔거든요. 어머님이 잘 아시잖아요. 왜 첫째 동서 기분이 우울한지. 우울은 개뿔. 아니 그럼 니들 셋 다 같이 있는 거야? 제주도에? 그럼 밥은 누가 하고 애는 누가 보냐? 진원이랑 진섭이도 혼자 있을 거 아니야? 에이, 어머님 아들들이 다 모질인가요? 당연히 혼자서 밥 해 먹고 애들도 볼 수 있죠. 참 가끔씩 어머님은 어머님 소중한 아들들을 세상 천치 취급을 하신다니까요. 뭐야? 아니 이게 보자 보자 하니까 못하는 소리가 없네. 야, 너 당장 서울로 들어와. 어제 막 도착했는데 어떻게 지금 가요? 저 일요일 저녁에 가니까 할 말이 있으면 그때 하시고요. 아참, 그리고 이제 제가 동서들한테 어머님 못까지 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뭘 한다고? 어머님은 어차피 며느리들 싫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 마음 편하시라고 제가 대신 시어머니 노릇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한테 신경 끄셔도 돼요. 어머님은 그저 소중한 아드님들 3명만 챙기시면 되니까요. 허, 나 원참 기가 막혀서. 아니 네가 뭔데 시어머니 노릇을 하는데? 네가 뭔데? 왜 못해요? 그래도 어머님보다는 잘할 거니까 걱정 마세요. 아, 그리고 어머님도 좀 나가서 바람도 쐬시고요. 계속 그렇게 혼자 집에 계시니까 괜히 부정적인 생각만 들고 예민해지시는 거예요. 나가서 친구분들도 좀 만나고 기분 전환 좀 하세요. 그렇게 첫째 형님은 전화를 끊으셨어요. 저는 마지막 말이 진짜 충격이었는데 저희 시어머니 친구가 없으시거든요. 그 흔한 모임 하나를 안 나가시는 분인데 그런 분에게 나가서 친구 좀 만나라니 가슴에 비수가 꽂히셨겠죠. 제가 그래도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하니까 첫째 형님은 우리 셋이 시어머니께 받은 상처를 몽땅 합치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안심하라고 했고 둘째 형님은 묵은 채증이 내려간다고 대신 복수해 준 거라고 신나했죠. 저희는 시어머니는 싹 잊고 2박 3일 동안 신나게 놀았습니다. 바다도 보고 인터넷으로 찾았던 맛집이라 맛집은 다 가서
하루에 5끼씩 먹었어요. 물론 외로운 시어머니를 위해 가족들이 다 들어있는 가족 단톡방에 저희의 사진을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을 수 있게 삼각대를 가져가서 모래사장에서 점프를 하는 순간을 찍은 사진도 단톡방에 보냈고, 밤에 노래방 가서 신나게 춤추고 노래를 부르는 영상도 찍어서 보냈어요. 남편이나 시숙님들은 재밌게 놀다 오라고 나중에 다 같이 가자고 답장을 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묵묵부답이었죠. 근데 저희가 보내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긴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쉬운 여행이 끝나고 서울에 도착을 했을 때 저하고 둘째 형님은 행여 시댁으로 간 첫째 형님이 시어머니께 왕창 깨질까 싶어서 각자 집으로 가지 않고 다 같이 택시를 타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저희가 시댁에 도착을 했을 때 시어머니께서는 바나나를 까먹고 계셨는데 갑자기 얼굴을 확 구기시더니 바닥에 바나나 껍질을 냅다 던지면서 그러시더군요. 아니 왜 우르르 다 같이 기어들어와? 니들 집 안 가고. 아, 동서들이 혹시 어머님이 저한테 화풀이 하실까 봐 그거 걱정된다고 데려다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참나, 내가 아주 어이가 없어서 화풀이는 개뿔. 야, 너 쟤들 앞에서 대장질 하니까 기분이 째지냐? 진짜 네가 쟤들 시어머니라도 된 것 같아? 네, 엄청 기분 좋은데요. 너무 든든하죠. 솔직히 어머님이 왜 그렇게 며느리들을 싫어하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셨는지 모르겠어요. 동서들 다 너무 착하고 저한테 잘하는데 대체 뭐가 불만이셨던 거예요? 뭐? 이 빌어먹을? 어머님, 미리 경고하는데요. 저 지금 휴대폰으로 녹음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저나 형님, 그리고 동서한테 조금이라도 쌍욕하시고 막말하시면 저희 어머님 고소할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고소? 아주 이것들이 이제 단체로 나 엿을 먹이려고 하네. 고소? 지금 시애미를 고소한다고? 저도 형님들도 어머님이 저희를 며느리 취급도 안 하시고 심지어 사람 취급도 안 하시니까 저희도 어머님을 시어머니로 대우할 필요 없잖아요. 저희가 어머님 마음에 안 차는 거 알아요. 저도 이혼 가정에서 새어머니 아래서 자랐고 직업도 어머님이 생각하셨던 의사 변호사 아니었어요. 여기 있는 동서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저희 각자 부모님들 아래서 소중하게 자란 딸들이에요. 어머님이 혼자서 제 남편이랑 서방님들 힘든 만큼 소중하게 키웠듯이 저희 부모님들도 그러셨다고요. 근데 어머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저희한테 청것들이라고, 주제도 모르는 것들이라고 모욕하셨잖아요. 저희 더 이상 안 참아요. 어머니께서 잘못 인정 안 하시고 사과도 안 하시고 바뀌지도 않으시면 저희도 그냥 시어머니 없이 살 거예요. 당연히 시어머니는 그때 바로 본인 잘못을 시인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셨습니다. 나도 니들 같은 거 필요 없다고 하셨어요. 형님은 그럼 어쩔 수 없죠. 평생 그렇게 사세요. 라고 말했고 저와 둘째 형님은 일단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첫째 형님에게 연락을 해보니 다행히 그 후로 시어머니가 조용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종종 뒤에서 욕지거리를 내뱉을 때가 있지만 말도 안 걸고 시비도 안 건다고 차라리 이게 낫다고 했어요. 속이 후련하다고 진작 이럴 걸 괜히 시간 낭비했다는 말도 했죠. 그 후로도 저희는 시어머니를 완전히 없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가족 단톡방에는 물론 계속 문자를 보냈지만 시어머니에게는 말 한마디 걸지 않고 오로지 형님들하고만 대화를 했어요. 주말에 만나서 뭐 하자, 어디 가자, 어디가 분위기 좋다던데 1박 2일 하고 오자. 저희들만의 계획을 짰죠. 시어머니는 몇 주 동안 단톡방에서 말 한마디 하지 않으시다가 본인 혼자 쏙 빼놓고 저희가 신나 있으니까 거슬리셨나 봐요. 한 번은 형님에게 니들 딴 데서 떠들라고 여기서 떠들지 말라고 해서 형님이 아, 모르는 내용들이라서 신경 쓰이셨죠? 알겠어요. 하고 저희 셋만 있는 단톡방에서 대화를 이어나갔거든요. 근데 하라는 대로 했는데도 계속 거슬리셨나 봐요. 그도 그럴 것이 저하고 둘째 형님하고 그전보다 더 첫째 형님에게 문자를 보냈거든요. 몇 초 단위로 까똑 까똑 하고 울리는 소리 때문에 아마 저것도 지들끼리 떠드는 소리겠지 싶어서
불안하셨을 겁니다. 한 번은 제가 단톡방에 시어머니 제외하고 형님들이랑 시숙님을 제 예전 직장 선배가 퇴직 후 창업한 소고기집에 초대한 적이 있었거든요. 막 오픈한 거라서 할인가 높게 쳐준다고 선배가 가족들 데리고 오라고 했다고 하면서 다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물론 딱 집어서 시숙님들하고 형님들에게만 말했고요. 근데 그 문자를 보내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어머니께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저는 일부러 네, 누구세요? 하면서 전화를 받았고 휴대폰 너머 시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으시더니 그러시더군요. 야, 이제 시어머니 취급도 안 한다고 내 입은 입도 아닌 것 같니? 네? 아우, 아니요. 어머님 입도 입이시죠. 매일 식사하시고 이빨도 닦으시잖아요. 그걸 아는 애가 나는 쏙 빼고 고기를 먹으러 가자고 해? 그게 어디서 배워먹은 싸가지야? 누구한테 배운 거 아니에요. 다 그럴만 하니까 그런 거죠. 어머님도 가고 싶으시면 인정만 하고 말만 하시면 돼요. 저희한테 지금까지 너무하셨고 또 후회하신다고 미안하다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절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집이 더 세지는 것 같기도 했어요. 왜 줄다리기 효과라고 한쪽에서 당기면 다른 한쪽에서 당기는 힘도 세진다고 하잖아요. 어쩌면 평생 이렇게 시어머니를 없는 사람으로 저희 인생에서 지울 수도 있겠다 했는데 반대편에서 강하고 고집스럽게 당기던 힘이 어느 순간 탁 하고 풀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둘째 형님의 생일을 며칠 앞둔 날이었어요. 때마침 주말이라서 다 같이 강원도로 가서 축하를 하면 어떨까 하고 또 단톡방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근데 이상하게 시어머니께서 조용하신 겁니다. 원래 뭐 가서 식중독이나 걸려오라는 둥, 사고나 안다면 다행이라는 둥, 밉상인 말로 헐뜯을 때가 됐는데 이상하게 조용하셨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강원도 여행 스케줄을 짜기 위해 밖에서 형님들을 만났는데 첫째 형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동서들, 놀라지 말고 들어. 그저께 어머니께서 나한테 우리하고 대화할 수 있는 자리 좀 마련해달라고 하셨어. 네? 대화요? 그럼 사과하시겠다는 거예요? 동서 너무 순진하다. 어머님이 그렇게 빨리 사과를 하겠어? 다 무슨 꿍꿍이가 있겠지. 그쵸, 형님? 아니, 되게 진지해 보이시던데. 갑자기 왜요? 무슨 신경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러시는 거래요? 그게 생각해보면 좀 그럴만해. 나랑 남편이랑 마지막 통보를 했거든. 여기서 첫째 형님이 첫째 시숙님과 함께 시어머니께 했다는 통보는 다름 아닌 분가에 대한 거였습니다. 첫째 형님은 시숙님과 상의 끝에 시어머니께 이미 많은 기회를 드렸는데도 어머니께서 마음의 변화가 없으시다면 저는 이대로 불편한 사람과 못 살겠으니까 남편과 애들 데리고 나가 살겠다고 했다고 해요. 물론 첫째 시숙님도 거기에 동의하셨고요. 시어머니는 그것 때문에 며칠 충격을 받아서 알아 누우셨다가 저희가 강원도로 여행을 간다는 걸 아시고 거기 데려가 달라고 할 말이 있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저희는 고민을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의지하던 큰아들인 첫째 시숙님이 나가 산다고 하니까 급한 불 끄는 것 같은데 그래도 궁금하긴 했거든요. 저하고 첫째 형님은 아무래도 저희 둘보다 불임 문제로 시어머니에게 쓴소리 많이 들은 둘째 형님에게 선택권을 넘겼고 둘째 형님은 결과가 어떻게 되든 변명의 기회 정도는 주자고 하면서 강원도 여행에 시어머니를 초대했어요. 좀 더 진솔한 대화를 위해 남편과 시숙님들 없이 저희 셋과 시어머니 딱 4사람만 가는 여행이었고 참 어색하기만 했네요. 예약한 펜션에 도착하자마자 짐을 풀고 좀 쉬다가 매도 먼저 맞자는 심정으로 둘러앉아서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기로 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처음 저희에게 꺼내놓은 말은 바로 이거였죠. 너희 참 무섭다. 어떻게 이렇게 오래 가니?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어머님, 지금 저희 원망하시려고 여행에 데려가 달라고 하신 거예요? 저희 이럴 거면 그냥 갈게요. 다른 숙소 잡아서 셋이서 놀면 되니까. 아유, 진짜.
알겠다, 알겠어. 사람 말 좀 끝까지 들어봐라. 내가 처음에는 니들이 원망스럽고 또 괘씸했던 건 맞아. 맞는데 그래도 니들이 단체로 며느리 역할 파업한다고 하는 걸 보면 나한테도 뭐 문제가 있었겠지. 내가 그건 미안하다. 그것뿐이세요? 그리고 이제 고쳐보도록 노력하마. 내가 거의 70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바로 니들 마음에 차게 바꾸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노력은 해볼게. 나도 애들 말 듣고 그래도 깨닫긴 했어. 진욱이랑 진원이랑 진섭이가 내가 하는 게 지들 위한 일이 아니라고. 나한테 언제까지고 외롭게 혼자 살 거냐고. 내가 외로운 건 다 내 성격 탓이라고 하더라. 그걸 누가 모르나? 나도 예전에는 내 성질머리 고치고 싶었던 사람인데. 시어머니께서는 이미 본인이 사람들에게 눈치를 주고 불편하게 만드는 성격이라는 걸 알고 있다고 하셨어요. 이것 때문에 젊었을 때부터 사람들하고 많이 부딪히고 인간관계도 많이 무너졌었다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잘못을 인정하고 수그리고 들어가면 온갖 무시란 무시는 다 받으셨다고 합니다. 여자 혼자 사내 애들 새 키우면서 소처럼 일하는 여자가 성격도 비굴하다고 손가락질 받는다고, 절대 남들에게 약한 모습 안 보이고 약한 소리 안 하시려고 했대요. 그러다 보니 남들에게 도움을 받기보단 악착같이 홀로 서기 위해 더욱 독해지셨고, 그러다가 부동산 투자로 돈이 좀 생겼을 때는 이제 돈도 있으니 누구에게도 비굴해질 필요 없고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살아도 됐으니 더 기고만장해져서 살았던 것 같다고, 지난 날이 다 후회가 된다고 하시더군요. 미안하다. 내가 모난 내 성격이나 입방 좀 고칠 생각 안 하고 그저 니들을 나한테 맞추려고 그래서 억지를 부렸던 거야. 나도 이제 며느리들한테 수그리는 법을 알았으니까 한 번만 봐주렴. 그때 눈앞의 시어머니는 참 작고 초라해 보였어요. 하지만 제 옷을 찢었던 당시처럼 불쌍해 보이진 않았어요. 오히려 시어머니께서 큰 용기를 낸 것 같아서 애쓰셨구나 싶었고요. 물론 저희도 그때 시어머니의 사과를 바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강원도까지 왔으니 밥은 먹고 가야 해서 마트에서 장 봐와서 펜션에서 가볍게 해먹었어요. 근데 그때 시어머니께서 저희에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러신 건지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고기 구우시고 반찬 담고 간단한 파채절임 만들어서 저희 앞에 놔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앞에 있는 종이컵에 술을 한 잔씩 따라주시면서 이 술로 그간 본인이 너희에게 남긴 상처가 조금이나마 소독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하셨죠. 그 적막했던 여행이 끝나고 서울로 오고 나서 시어머니의 변화를 가장 크고 빨리 느꼈던 건 당연히 같이 사는 첫째 형님이었어요. 첫째 형님은 시어머니께서 아침마다 밥을 차려주시고 귀찮아하던 손주들에게 용돈을 주고 막내 조카 유치원 등원도 시켜주신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변화였죠. 왜 평소 못하던 사람이 좋은 일 하나 하면 주변 반응이 바뀌는지 실감을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변화는 너무 극과 극을 오고 갔기에 저도 형님들도 얼마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 달, 석 달, 넉 달이 지나도 시어머니는 어떻게든 변화를 하려고 하셨습니다. 물론 종종 욱하는 모습을 보이시고 예전의 입버릇을 보이기도 하셨지만 그러시면 바로 아유 미안하다 라고 아주 빠르게 사과를 하셨어요. 솔직히 손이 어른이 손 아래 사람들에게 사과를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당연한 거긴 하지만 그걸 지키는 어르신분들이 얼마 없죠. 이미 사과를 하는 걸 어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걸로 장족의 발전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그동안 저희끼리만 어울린 게 부럽고 또 그동안 잘못을 보상하고 싶으신 건지 저희에게 뭐 먹고 싶은 거 없냐, 가고 싶은 곳 없냐, 내가 돈 다 낸다고 걱정 말고 말하라는 말까지 하셔서 저희들의 어안을 벙벙하게 만드셨습니다. 저는 제가 그래도 시어머니의 변화를 바로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적당히 지켜보다가 믿음이 가면 믿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다.
그 대신 너무 쉽게 봐주지 말자고 생각을 했죠. 근데 하루는 제가 첫째 형님이 친정 아버지께서 편찮으셔서 집을 비우신 적이 있는데 조카들을 봐주려고 시댁에 잠깐 들렸거든요. 시어머니는 올 필요 없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조카들 얼굴 볼 겸 간 거죠. 조카들 점심 먹이고 학원 보낸 다음에 한시름 놓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냉장고가 비었다고 같이 마트에 가자고 하시더군요. 원래 같으면 제게 너 냉장고 확인 안 하니? 저렇게 텅 비어 있으면 올 때 알아서 장을 봐왔어야지. 멍청하게 왜 가만히 있어? 라고 말하셨을 뿐인데 천천히 산책 겸 걸어서 같이 갔다 오자고 하시니 뭔가 홀린 기분으로 따라 나섰습니다. 근데 습관이 진짜 무서운 게 제가 저희 어머니랑 같이 다니면 꼭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팔짱을 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마트 안에서 물건을 보다가 불현듯 습관처럼 시어머니에게 저희 어머니에게 하듯이 팔짱을 꼈거든요. 끼고 나서 순간 어머 내가 뭐 하는 거지 싶어서 팔을 빼려고 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제가 팔짱을 낀 손을 본인 반대편 손으로 가만히 잡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가시는데 뭔가 시어머니께서 참 외로웠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외롭지만 다가갈 용기도 재주도 없어서 어쩌면 본인 자식들 이외에 모든 사람들에게 등을 돌린 그런 사람이라고요. 흔히 방어기제라고 하죠. 누군가에게 상처받기 싫어서 먼저 다른 사람들을 상처 입히고 혼자 뒤돌아서서 혼자가 되는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현상이라고 하던데 그게 시어머니가 쭉 평생 앓고 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남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게 정당화되진 않겠죠. 중요한 건 그걸 인정하고 사과한 후에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서 용서를 받느냐 마느냐의 문제이고요. 지금도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꾸준히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물론 그게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형님들도 긴장을 놓지 않고 그런 시어머니를 지켜보고 있어요. 부디 지금 그 변화된 모습이 원래 시어머니 현실에 치인 때가 묻지 않은 진짜 모습이길 바랍니다. 다시는 시어머니와 이런 전쟁을 하고 싶지 않거든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제발 저희 시어머니가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고 지금처럼 며느리들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노력하는 분으로 남길 기도해 주세요. 저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의 행복을 기도하겠습니다.